첫 번째로 영끌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가 영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끌이라는 건 사실 레버리지 이펙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의미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금융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영끌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좀 모순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인지 투자 목적인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뭐 굳이 구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특히 아파트 가격이 요즘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굳이 이거를 아파트를 이제 뭐 소수만 거래된 걸 갖다가 이제 많은 걸 대다수를 대변을 해야 되냐, 뭐 그것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저의 소결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시에 유의사항 딱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에 있는 부동산 영끌로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끌이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영끌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끌이란 단어는 사실 뭐 유행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2020년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영끌이란 단어가 유행을 했는데,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하는 것을 부동산 영끌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30대의 부동산 영끌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30대가 가장 많이 받았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중도 높아졌다. 요런 지금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30대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조금 축이기 때문에 30대들의 지금 엄청 많은 부채 비중을 갖다가 직격탄을 날리는 지금 뉴스랑 신문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보시면 2020년 9월 14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부동산 신조어 유행, 그래서 영끌, 뭐 청무피사 무슨 뜻 이렇게 돼 있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신조어가 되고 생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영끌, 몬테크 등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입지와 매매 등 관련 신조어도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장관조차도 영끌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되게 유행하는 단어가 됐죠. 처음에 저는 몬테크란 말 들었을 때 무슨 뭔가 싶었는데, 몬테크가 이제 보통 그런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될 지역을 사가지고 거기 실거주를 하는 거예요. 많이 노후화되고 살기 좀 힘들어도 향후에 엄청난 가격,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고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걸 몬테크라고 보통 합니다. 우리나라 영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다주택자 비율이 뚝 떨어졌다.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21년 기준입니다. 영끌에서 집 산 1주택자는 늘었다. 그래서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사이에 한 5만 명 정도 줄었대요. 부동산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영끌 투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으로 집을 마련한 1주택자는 1281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3.6% 소폭 늘었다. 그래서 영끌에 산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기사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공동소유랑 여성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뭐 저도 강의하거나 보면 여성 비중이,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여성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걸 저도 체감을 합니다.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각각 86.8% 그리고 13.2% 차지했다. 특히 공동 소유한 주택 비중은 18년 22.2%에서 19년 12.5%, 20년 13%, 21년 13.2%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 공동 소유 주택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소유 주택 부분이, 이거를 좀 잘못 말하면 굉장히, 공동소유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부부간 증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세제 혜택이 부부간 비과세가 6억까지 되니까 6억 정도까지는 남편이 아내한테 보통 남편이 아내한테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이제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집을 사서 같이 공동소유를 하는 이런 형태의 결혼 형태가 많이 증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영끌 갭 투자했는데 전셋값이 3억이 떨어졌다.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증금 돌려준 돈이 없다. 요거 어제 기사예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는 현재 작년 말 기준입니다. 141.9이다. 17년 11월을 기준 100으로 하는 이 지수는 21년 10월 187.9로 정점을 찍은 바가 있다. 정점 대비 현재 하락률은 24%이다. 그러니까 대충 1년 동안 24%, 지수가 24%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하면 통상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파트가 1년 동안 24%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수가. 그럼 개별 주택은 더 많이 떨어졌겠죠. 올 들어 전국 전세 가격은 4.55% 하락을 했다.
특히 서울 6%와 경기 6%, 인천도 한 6% 정도 떨어졌어요.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서울, 경기, 인천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서울에서는 금천, 강서 등 외곽 지역은 물론 양천, 강남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갭 투자 비율은 2017년 서울 아파트 매매의 14%에 불과했지만 4년 뒤에 43%까지 급증했다. 주택 구입 관련 부동산 규제가 엄격해진 반면 전세 자금 대출은 용이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서 갭 투자 사례가 늘어났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는 집을 살 때 남의 돈을 끌어서 사죠. 남의 돈을 끌어들이는 건 대표적으로 은행 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나 혹은 정부에서 돈을 땡길 때 규제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민간인이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게 돼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경제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은행, 그다음에 개인인데요. 정부랑 은행의 규제가 심해지면 개인끼리 돈을 빌리는 게 더 수월하겠죠. 부동산에 있어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상품이 전세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라는 상품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하는 게 4년 동안 거의 3배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전세를 끼고 사는 게 30대가 많기 때문에 30대에 갭 투자 수요가 겁나 증가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끌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금융적으로 보자고요. 금융적으로. 1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에 한 2천만 원 정도 내 돈을 들어가고 8천만 원 정도는 남의 돈으로 땡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 전세, 즉 개인과 개인끼리의 대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게 되면 정의 레버리지라고 하게 되고, 돈을 만약에 잃게 되면 부의 레버리지라고 하게 됩니다. 난 비록 지금 앨런 예거 해가지고 되게 그냥 소인이지만 이제 손가락을 깨물어서 엄청 크게, 그러니까 난 비록 요만큼이지만 나는 내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남의 돈을 통해서. 그래서 투자의 거인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적으로 보게 되면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돈을 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좋은 경우의 수를 보게 된다면 내가 2천을 투자해서 8천을 땡겼고, 만약에 집값이 1억 4천이 된다면 나는 4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0%가 되는 극한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금, 금리 이런 거 제외하고요. 근데 만약에 4천만 원이 하락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의 수익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나 부동산 상품이 아니라 일반 금융상품이었다면 2천만 원 하락하는 즉시 우리 시장에서 청산당할 겁니다. 옵션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비트맥스 같은 거 해가지고 코인으로 막 그 롱, 숏 막 10배, 20배 때리시는 분들 있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난 2천이 있지만 1억을 투자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4천만 원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는 2천만 원 하락했을 때 청산이 돼야 정상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하락되면 그 하락되는 걸 다 먹게 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세는 2년 뒤에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처럼 청산이 없어요. 즉 내 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내 통장에 있는 2천만 원으로 이 4천을 메꿔야 돼요. 되게 위험하죠. 근데 왜 위험한데 다들 전세 끼고 사라고 했을까 하면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버티면 된다 이거죠. 근데 전세는 계약입니다. 우리 임차권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줘야 돼요. 내 현금이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역전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모순인데, 이 젊은이들한테 우리는 희망이 있는가, 이 메시지가 과연 통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 공간 가격 플러스 자산 가격인데, 자산이 올라가는 가격이 있죠. 임대료에 나오는 가격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자산 가격, 여기서 말하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사거나, 이거는 애초에 뭐 부동산뿐만 아니에요. 아파트나 주식이나 뭐 다른 투자 자산들이 만약에 오르지가 않는다면, 그리고 오른다고 해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한 만큼의 보상이 따라오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모순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젊은이들은 원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why? 애초에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즉 대표적으로 집이 있겠죠. 집이라는 재화는 원래 젊은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집은 옛날부터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중에 거의 99% 이상이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였습니다. 주거 이동의 제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별로 없었고, 집이 투자 재화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려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전후에 우리나라가 급성장기에 이제 보통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음마아파트 입주 분양할 때 나왔던 팜플렛이거든요. 자, 국내 최대 위용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음마타운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당가가 68만원이었대요. 여러분, 68만원. 이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자, 내 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빌려주고, 그리고 평당 68만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평당 1억까지 갖다 쳐봐요. 이 어마어마한 자산 가격 상승을 본 거예요. 자산 가격 상승이 만약에 무조건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정이 돼 있다. 나는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게 예측이 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가 당장 지금 굶어도 너의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50대 이상 어떻게 보면 기성 세대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렇게 가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예요. 뭐 일단 집을 사야지. 원래 다 은행 빚 끼고 사는 거야. 아파트는 원래 은행 빚을 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 때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 월세방에서 시작하고 뭐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왜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패기가 없는 거야. 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왜 요즘 젊은 애들은 희망도 없고 패기도 없고 반지하에서 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좋은 집에서 시작하려고 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기성세대들의 부모님은 이렇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집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었고,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집을 갖고만 있는다 해서 나의 부가 증가되는 걸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뭐 은행에서 땡기고, 아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축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려며. 집 살 때는 원래 어차피 젊을 때는 집을 내 돈을 못 사는 게 맞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려며. 근데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줘. 이제 국가에서 규제도 많이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라도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만 봐도 아파트 뭐 1억에 샀는데 지금 20억이 됐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어떻게? 빚 지고 사라고. 기성세대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뭐라 하죠? 지금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30대는 어린애들이거든. 분명 어린애들이 이게 욕심 때문에 산 거다. 이렇게 시각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뭐라 할 것도 없고, 이분들은 원래 애초에 예전부터 그런 걸 어마어마한 상승을 받고, 본인들 시대에는 집을 갖고만 있어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마치 아들처럼 혹은 친딸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타짜2에 나오는 그 장동식입니다. 뭐라 하냐면, 열심히 일해서 갚고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뭐. 젊은 사람이 8천만 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갈등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는 나 때는 말이야 검증을 해보면, 자, IMF 때 보면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파격적인 하락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이랑 비슷한 건 뭐가 있냐면, 금리 충격이 있을 때 이와 반비례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요 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부동산을 사라? 부동산 갖고 있어.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파트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이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때 저점에 사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지금 역대급 하락이에요. 지금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기로는 마이너스 30% 40% 막 떨어지고 있어요. 막 떨어지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IMF 때보다 가격 하락률이 지금보다는 좀 좋은 상황이었죠. 실거주라면 일단 버티는 게 좋고요. 투자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거주라면 어차피 팔아도 세금 떼고 취등록세 내고 뭐 등기비 내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돼. 내가 여기서 집을 더 넓힐 생각은 못 하는데 이 여기를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팔면 이른바 말하는 하급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각종 비용 빼면. 투자 목적이었다면 이따가 할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게 없으면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 팔아서 뭐 할 건데? 이거 손절매 한 돈으로 다른 거 살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일단 묶여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식 할 거야? 부동산 공부하다가 주식 공부한다고? 그럼 주식 공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하던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번. 집을 반드시 사야만 할까? 이따가 말할 부동산 존버론과 연결되는 건데, 집을 반드시 사야만 할까? 요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월세로도 살 수가 있고, 전세로도 살 수가 있고, 반전세로도 살 수 있고요. 매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선택 중에 굳이 매매라는 것을 해야 될까?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매매를 해서 해야 자본 차익도 생기고 그렇지, 라고 하는데, 이따가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큰 돈이 들어갈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돼요. 안 팔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제 서서히 하나씩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가늠을 할 때요, 부동산은 개별성이 되게 큰 걸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1번지와 1-2번지의 가격이 다른 건 맞는데, 아파트는 표준화된 부동산이에요. 그나마 표준화된. 그쵸? 우리가 그래서 뭐 강남 어디 단지에 있는 몇 평대 아파트라고 하면 층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느낌이 온다고요. 그래서 마치 옆집이 10억에 팔리면 내 집도 10억이 된 것처럼 느껴요. 근데 이게 작년 말 기사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역대급 매매량 실종입니다. 매매가 없어요. 가격 하락률도 엄청나고요. 매매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무리 표준화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적은 매매량으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그랬듯이 버티면 괜찮아질지 한번 고민해보자. 지금까지는 버티면 좋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가, 요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이 여기서부터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버티되 다른 대체 투자안이 있으면 고민해보자. 세 번째,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100% 믿지는 말자. 아주 적은 변수예요. 5,000세대 중에 거래가 뭐 한 10개 된다 쳐요. 그럼 그 10개가 5,000세대를 다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존버하면 답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올 존버론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게 맞고, 내 소득의 한계,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돈을 못 벌게 되면 그때 한계 얼마일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고, 집을 사야만 할까, 그냥 월세 내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